저는 제안하는 게 4일째는 쉬어라. 3일 열심히 달리고 예. 4일째는 푹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3일과는 다른 루틴을 설정하라. 연주를 한다면 예. 연주를 하는 거죠. 꾸물거림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 보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꾸물거리는 거는 사실은 착수지연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의지박약이라든지 또는 열정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꾸물거림은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의 플러스 신년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년간 꾸물거림에 대해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 되면 당연히 의례 세우는 게 신년 계획 세우는데요. 참 이게 잘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제가 그동안 세웠던 신년 계획만 다 실천했다 하면 야, 이거 일론 머스크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그 작심삼일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3일 정도는 어떤 계획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4일째쯤 되면 좀 이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약간 금이 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한동안 안 하고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새해 건강 때문에 뭐 저 피트니스 센터, 헬스 클럽 같은 데 네.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가열차게 운동을 해요. 네. 3일쯤 하게 되면 좀 지쳐요. 예, 그다음에 서서히 안 나간 다음에 나중에 가는 날은 라커룸에 옷 빼러 갈 때 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원래 그 작심삼일도 일종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뭔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두 개의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일종의 스트레스를 좀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우리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 예. 또 코르티솔 같은 경우 우리를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약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우리가 일종의 보호를 받는 거죠. 예.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에 의해서. 3일이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열정 같은 게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진짜 작심삼일이 진짜 3일 정도의 어떤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4일째부터 뭔가 신년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금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원동력, 그런 마인드셋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슬기롭게 이거를 대처해야 되는데요. 3일간 어쨌든 간에 저 열정이 유지되잖아요. 예. 4일째가 됐을 때 이게 충분히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제안하는 게 4일째는 쉬어라. 3일 열심히 달리고 예. 4일째는 어차피 안 그래도 좀 이렇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4일째는 푹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3일과는 조금 다른 루틴을 설정하라. 일종의 그 만약에 연주를 한다면 예. 연주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요 틀은 그대로 두되 뭐 약간의 시퀀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작심삼일을 결국은 반복해서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에센스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충분한 계획을 처음에 세운 게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계획을 수정해서 새로운 계획을 계속 세워간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권태라든지 지루해진다든지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무엇인가 새해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걸 성공했다, 성취했다 하려고 하려면 꾸준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꾸물거림을 20년 동안 연구해 오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잘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많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꾸물거림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 보면은 뭔가 이게 중간에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꾸물거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계획부터 안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계획은 세웠지만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계획도 세우고 시작도 했지만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잘 지속해 왔지만 마지막에 완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마무리 완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꾸물거리는 거는 사실은 착수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의지박약이라든지 예. 또는 열정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꾸물거림은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뭔가 내가 이걸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오잖아요. 예. 이게 휩싸이게 되면은 예. 행동을 못 해요. 아. 마치 얼어버리는 것처럼. 예. 사실은 그래서 꾸물거림은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네요. 어차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나는 그거에 미숙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어쩌다 성공했다 그러면 초반에 처음부터 내가 잘하네 하면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고 대박이라서 유쾌해지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실패할 걸 두려워하죠? 원래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 혼자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어릴 때부터 많은 기대를 받아가면서 살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잘 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통 저희가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안에 많이 내면화가 돼서 나한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원칙처럼 되어버리게 되면 예상되는 거죠. 이거 네.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생각은 많지만 막상 시작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주변을 이렇게 보면요. 낙관주의자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도 될까요? 낙관주의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그 낙관적일수록 훨씬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성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정한 낙관주의자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현실감이 떨어진 낙관주의자, 일종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할 일이 있는데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은데 현실감 제로예요. 실제로 10시간 걸리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일이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주의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는 논문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때로는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하거나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뭔가 낙관주의를 유지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에 대해서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야 될지 이런 분도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 꾸물거리는 사람들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예.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나의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나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실력은 있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부족했어. 이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려는 기제가 발동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단점을 점점 은폐하는 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부딪혀서 나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예. 사실 뭔가 나중에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하나 마련해 두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던 분도 이러다가 날 죽이실 생각인가 이런 정도로 너무 꼼꼼하시고 너무 철두철미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 경지가 아니면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완벽주의는 어떻습니까? 사실 완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같이 많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강박적인 행동 같은 게 많이 예, 오거든요. 맞아요. 꼼꼼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완벽주의하고 강박주의는 강박증은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완벽주의는 성취가 중요한 목표고 그다음에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내가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한 그런 목표인데 어쨌든 간에 같이 많이 따라오는데 네. 사실 완벽주의자들은 대부분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높은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성해야 되는데 언제 일을 미룰 여유가 그러네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만 꾸물거립니다. 그 사람들을 보통 저희가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네.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여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사회 부완벽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 완벽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일을 잘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네. 속으로는 늘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훨씬 일종의 양가 감정에 훨씬 많이 빠지게 되는 사회부 완벽주의자가 일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실제로 그 결과로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갑자기 새해에 이런 황당한 저는 계획이 자꾸 수립되는데 꾸물거리고도 싶고요. 뭔가 성취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취도 하는데 꾸물거리면서 좀 한적한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예. 어떤 불을 켤 건지 어떤 불은 끌 건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면 예.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될 부분이 있고 예.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스위치가 잘 바뀌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쪽 스위치를 켜놓으면 계속 그쪽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간간히 이런 그 고민도 들어요. 뭐 어떤 생각이냐면 제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보면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좀 많이 꾸물거린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형님 저는 새해에는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조금 바짝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잘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꾸물거리는 스타일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분이 있어서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권고해드리거나 그래도 본인은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너무 그렇죠. 빈틈이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자각해야 됩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자는 늘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 뭐냐면 너무 결과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근사치 정도였던 그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조금 서두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면 사람이 한 30을 넘으면 잘 안 바뀌어요.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유전적인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심리학자 당신 입장이 어떠냐. 네. 성격 심리학자한테 물어보시게 되면요. 네. 유전이 90%로 말할 겁니다. 유전이 90%. 네, 환경이나 개인의 의지는 10%. 실제로 많은 것들은 유전적이고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능이나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 심리학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예. 보통 5대 3대 2 얘기합니다. 5대 3대 2요? 예, 50%는 유전적인 요인, 예. 기질 같은 게 타고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30%는 아주 어릴 때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학습이 된 겁니다. 예. 어떤 형태가 주로 부모님이 되겠지만 네. 주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양육받았는가 이게 한 30% 정도. 보통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에 나머지 20%가 자기 개인의 의지이거나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데 네. 뭐 가끔 저한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바뀔 수 있죠. 예. 천재지변을 겪으면 바뀝니다. 네. 혹시 어떤 분들은 바뀌기 어렵다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설득해 보세요. 특히 선거철에 이러이러한 후보를 왜 뽑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게 되면 조용했던 가정이 아주 활발한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그 직원이 내가 하는 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업의 특성이 이쪽은 순발력이 필요하고 기민하고 또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데 이 친구는 타고난 기질이 꾸물거림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어떻게든 다시 수정해서 이 일에 적응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요즘 사람을 잘 내보낼 수 없어요. 예. 우리 기업들이 저도 이제 기업에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기업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쉽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부서에 적응을 잘 못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대개 처음에는 멘토나 이렇게 뭐 사수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멘토링을 많이 해요. 예. 중간에 많이 쪼이고 네.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전배각입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약간의 꼬리표나 이런 것이 부탁한다는 거죠. 적응 못했다. 예, 상당히 그럴 경향이 많은데 다만 꾸물거리는 분들 중에서도 창의성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고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재 있는 직무 중에 이거 비춰봤을 때 어떤 쪽이 가장 그래도 가까운가
이거를 보고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개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아요. 제가 보기엔 A라는 거에 재능이 엄청난 사람인데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B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B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개인 입장에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A, 재능은 없지만 그걸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본래 잘할 것 같은 B를 계속 원하진 않더라도 잘할 것 같은 걸로 인생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면 뭐라고 권하세요? 네,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원래 이게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이 내가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쪽으로 하는 걸 해보고 싶고 그게 맞아요. 행복한 경우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한 단어입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같이. 내가 만약에 성공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잘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되게 행복하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만족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단어가 자기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지향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 문화가 있어 보이는데 학생들도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압력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게 그 세대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전에는 항상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 이게 한국의 슬로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1등 하지 않아도 아깝게 2등을 하거나 3등을 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맞아요. 게다가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남아 있지만 최근은 또 다양한 어떤 그 개인차들이 존재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뭐 워라벨도 그렇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마다 그 가치나 시대 정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과 동일하게 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볼 때 과연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 문화인가 잘 모르겠어요. 오, 그래요. 네, 상당히 그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어떤 거는 넣어주시고 어떤 건 빼주시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전에 같으면 우리 저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 많은 그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국가가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뭐 다들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러다가 뭐 아유 저희 회사도 걱정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낙관주의형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비관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불안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를 물론 많은 전 세계가 그걸 겪었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이 생기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 늘 그 뭐 원하는 거 예, 좋은 것들이 예. 나오는 거잖아요. 마술 램프니까 지금은 램프를 문지르면 불안할 거리만 자꾸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약간 각자 도생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 혹시 요즘 아주 젊은 세대들인 MZ 세대들부터 아주 일찍부터 건강에 관심 두고 하는 것도 이 각자 도생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을 거는 나의 건강, 나의 몸 이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갖고 있지 않고 옛날처럼 뭐 특정한 학교를 나오면 성공한다 이런 성공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리고 평생 직장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 같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젊은 세대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특히 디지털 친절한 상황에서 네. 디지털 쪽으로 많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몇 시는 약을 먹을 시간, 몇 시는 영어 회화 공부할 시간 이렇게 그걸 갓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철저히 계획 세워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게 요즘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특히 만약에 얼마를 걸으면 얼마씩 그 돈이 적립되는 그런 거를 예, 갖고 예. 하루에 얼마씩 걸어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자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주는 압박감이나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먼 미래를 꿈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나 자신에 대한 유형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오늘 그 꾸물거림 이 미루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헌을 종합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예. 특히 꾸물거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나눠졌던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형 예.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자기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꾸물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한번 일을 잘 못하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일을 미루게 되고 그럼 다시 자책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좀 현실 저항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예. 일종의 뭐 그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는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데 어쨌든 잔소리 이런 걸 싫어하면서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여하게 되면 자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부가 완벽주의자, 겉은 완벽주의자지만 속은 완벽주의가 아닌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양가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마지막 유형은 자극 추구형이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시작을 잘해요. 예.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일을 많이 벌립니다. 예. 한 3일 정도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작심삼일의 전형적 케이스인데 네. 그 다음에 실증을 내요. 그럼 바로 사라집니다. 예. 사실 민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일을 벌려놓고 할 것 같이 얘기해놓고 나서 예. 막상 중요한 일을 할 때 자기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인데 보통 꿀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 이상 갖고 있어요. 예,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저 자신을 말씀 나누다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좀 모순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막 즉각 처리해버리고요, 어떤 걸 막 미루고 하기도 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연구해 본 바가 있는데요. 네. 다른 그 학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미루는 건강과 관련된 일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예. 뭔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건강 검진을 가야 된다든지 예. 그것도 보면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건 혹시 뭐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최근에 몸도 안 좋은데 이런 게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장 많이 미뤄서 보통 한 꾸물거리면 전체 한 41% 정도가 건강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치과 가야 되는데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뭐 그 건강과 관련해서 자꾸 미루는 걸 어떻게든 또 가야 되잖아요. 그걸 땡길 수 있는 남다른 노하우 같은 건 없나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주로 지금도 보면은 그 12월 마지막 주에 건강검진 그 센터를 가면요. 네. 저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예약이 다 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미루는 거죠, 그 자체를. 예, 예.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왜 얼마에 한 번씩 뭐 저 받아야만 하는 의무 조항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건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그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병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만약에 병이 생기면 나 혼자만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꾸물거리고 계속 미루다가 마감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갑자기 긴장까지 되고 걱정도 많아지면서 일이 더 손에 안 잡히거든요. 아마 이런 그 경험 뭐 우리가 늘상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자신에 맞는 대응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왜 그렇게 되는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밀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밀려 있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휩싸이게 되죠.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몸에도 무리가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런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몸에도 타격이 오는 거죠. 그렇네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2번째 유형은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나름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때 초치기 뭐 전날 남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혼자 놀다가 한 4시간 쫙 이렇게 기억력에 의존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네.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쫙 몰아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단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반복돼서 학습이 되니까 나중에 이런 학생들이 대학교에 오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대학교는 그렇게 외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나는 그때의 그 성공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걸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절이 달라진 거죠. 네. 전에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반팔을 입으면 되는데 네. 이제 겨울이 됐으면 코트를 입어야 될 시간에 반팔을 입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는 다른 계절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자기의 유형을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되게 낙관주의라 갖고 이걸 미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런데 똑같은 솔루션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형을 이해를 해서 예. 그거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시간 관리를 자기가 이렇게 일종의 통제감 센스 오브 컨트롤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러려면 시간과 이거를 잘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예. 하나는 보통 15분만 해라. 15분만 해라. 네, 이게 15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예.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져요. 1시간씩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1시간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한테는 안 할 충분한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15분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예. 행동 중심으로. 예. 그러면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부싯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보통 뭐 세상을 바꾸는 몇 분입니까? 15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시간이라고 하는 60분은 15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4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네요. 네, 1시간을 4가지 다른 일을 하는 거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효율성 차이가 나겠죠. 예. 두 번째는 어떤 데드라인이나 이런 기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은가. 예.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데드라인보다 나의 다이어리에는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나만의 새로운 그 기한으로 설정하라. 그러니까 보통 뭐 만약에 1월 30일이다. 그러면 1월 28일까지 이 일이 끝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D-2, 데드라인 -2 days를 나의 네.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보통 우리가 딱 맞춰 놓으면 항상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일이 밀리게 되면 나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항상 그 이틀간의 여유가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 중요한 노하우네요. 근데 이제 꾸물거렸던 학생들이 원래 저는 꾸물거려 이걸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반대의 경우가 제가 놀라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꾸물거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에 왔더니 엄청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유형들 중에 일부를 봤더니 고등학교 때 또는 재수할 때 학원이 계획을 다 짜준 거죠. 그래서 거기 트랙에 따라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 얻어서 학교는 들어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인 것이 네. 우리가 왜 보면은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하는 때 예. 보면요. 종목이 두 가지예요.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규정 종목에는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어떤 저 선수는 규정 종목을 잘해요. 자유 종목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자율성은 책임과 불안 이게 한쪽에 자율성이 주어지면 반대쪽은 책임감 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계절에 왔다는 거죠. 자유 종목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여기에 맞는 그런 그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할 시기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전 계절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일을 잘 미루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요즘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예. 자가 진단 테스트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해보시면 이제 해석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몇 점 이상이면 좀 일을 많이 미루는 거고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자가 테스트를 해도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이렇게 합리화.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쪽으로 체크하는 사람도 예, 있거든요. 예. 솔직하게 체크하신다면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일을 미루고 있는지 시간 관리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결국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내가 D-2일 그 방법론 15분 관련 시간 관리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 변수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도저히 데드라인이 내가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 과업을 완성도 있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되면 그 뒤부터 막 불안감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불안감을 좀 그래도 통제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게 불안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의 문제인데요. 이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불안할 때 불안하지 말자, 마음 차분하게 먹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일종의 자기 말을 예. 하게 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에 뒷덜미를 잡힙니다. 불안은 흘러가게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그 명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을 좀 흘려보내는 거 그런 그 내구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보다 이제 불안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글쓰기가 효과가 있어요. 글쓰기. 주로 일기쓰기 같은 거. 예. 근데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자기 일기 적듯이 불안한 걸 세세하게 적어요. 예. 두 번째는 한 번만 적어도 효과가 없고요. 3일 연속으로 적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안할 땐 글쓰기 솔직하게 3일 연속으로. 이거는 뭐 저희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예. 제임스 페네베이커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20년 이상 연구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우리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그런 교수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시는지 좀 오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규모거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계획 자체를 저는 머릿속에 항상 세 가지만 생각해요. 예. 오늘 해야 될 거는 세 가지. 우선순위에 앞서서 그 세 가지를 하면 나머지는 좀 뭐 제대로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일을 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행동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반대로 합니다. 오.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은 예.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일을 해보면 행동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5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행동하는 15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서 15분을 걷거나 뛰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옷을 갖춰 입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집에서 가까운 헬스클럽이 어디 있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예. 생각은 많은데 실제 행동을 안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그 모 기업에서 스포츠 기업에서 just do it. 맞아요. 예. 예, 그때 중요한 건 물론 do 행동도 중요하지만 just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이 just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거잖아요. 예. 예, just do it이 중요한 거죠. 행동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뭔가 새로 할 때는 신년부터 해야지 아니면 뭐 끝나고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딱 날짜를 정하는 경우들도 많고 순간을 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면서 그때부터 각성해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까지 안 할 이유를 자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신년에 졌던 그 신년 계획 세우고 무너지면 구정 때 예. 다시 해요. 어차피 음력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예.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왜요? 전반부는 막쳤지만 하반기는 해야 된다. 근데 그때까지 하면서 일부 좀 남은 시간들을 누리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네. 교수님은 이제 연구상에서 또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활동하시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한국인들이 이런 시간 관리 계획 수립하는 것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 기질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기질은 사실 해외나 한국이나 차이가 없어요. 기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5가지 얘기를 할 때 빅 5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꾸물거림과 관련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신경증이라는 거, 너무 예민하고 뭔가 잘해야 하고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리고, 그다음에 성실성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끈기를 갖고 투지를 갖고 일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 특성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려요. 기질상은 별 차이가 없는데 문화가 차이가 있죠. 문화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헬리콥터 맘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어떤 기대 예. 이런 걸 충족시켜야 된다든지 또는 1등을 해야 된다는 경쟁 사회라든지 또 너무 빨리 어떤 걸 잘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질은 별 차이가 없지만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압력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걸 여쭤봤던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남미 지역 같은 데 가면
언제까지 와주세요 하고 뭐 콜택시를 부르잖아요. 제 시간에 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어떤 경우에 점심도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느긋하죠. 네.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나라 내부로 이걸 바꿔서 설명하면요. 회사마다 또는 학교마다도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이런 문화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나는 이런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은 이제 좀 더 건강한 조직 문화 개선 이런 거에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조직 네.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부가 완벽주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조직 자체가 완벽주의적인 걸 많이 프레셔를 주는 거죠. 예. 압력을 줘서 조직이 부과한 완벽주의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게 이 조직 내 어떤 문화를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나의 스타일을 유지할 건지 이거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만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우리가 경제 같으면 좀 더 위험한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이 조직에 있는 한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거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나의 어떤 특성이나 나의 가치나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네. 밸런스를 해야 되겠죠.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 그 조직들, 회사들은 조직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도 있고 유도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 존재할 것 같은데 이제 막 이제 학생들이 뭐 창업 동아리 했다. 그래서 창업했다라고 하면 문화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조직의 컬처를 만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경험이 많이 중요한 거고요. 예.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조직 문화의 멘토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자료는 많이 널려 있어요. 내가 이걸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결정해야 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쭉 배워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이해하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다른 사람들은 주로 요즘 특히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기업도 많이 그 강의를 가시니까요. 기업들의 계획들은 주로 뭘로 요즘 채워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어떤 계획이 주로 수립되고 있는지. 저 학교 다닐 때는 다이어트는 사실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주변에 학생들에게 뭐 신년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어 그러면 다이어트 좀 하려고요. 이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변화상이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그 자기 관리라든지 각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이어트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미러클 모닝이라고 해서 기적의 아침 운동 이런 것도 있죠. 아침 5시 4시 이렇게 나와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런 자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요즘 뭐 제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는 기본이에요. 요즘은 특히 그렇게 어떤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수업이라든지 다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뭐 가장 기본으로 어쩌면 바탕에 놓고 있는 그런 거이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 가지가 각 그 조직 문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각각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네.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이고요. 예. 또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상명하달식의 어떤 그런 그 조직 문화보다는 함께 가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기업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요. 중간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명하달식으로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시키면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요즘 뭐 많은 경우 자율 출근제도 있고 그냥 돌발 휴가도 내고 뭐 다양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낀 세대가 요즘 그 기업에서 이들의 마음 건강이라든지 예. 또 이들이 어떤 그런 그 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실제적으로 생산성도 높일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마음 건강을 잘 지키는 교육 같은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 소통이고 공감이잖아요. 네. 사실 많은 경우에는 각자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이게 소통이 되게 되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별로 잘 안 돼요. 특히 요즘 그 기업에 있는 그 중간 관리자들 이런 분들 만나면 가장 힘든 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듭니까? 그러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리액션이 없는 부서원들이 힘들대요. 표정까지 없어요. 어떤 네, 때는.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나? 네.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지? 네. 할 말이 없나? 네.
그럼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예. 이게 특히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첫 번째 일. 예. 두 번째는 뭔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시콜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그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 있는 그런 관리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오늘 계획 주제 때문이거든요. 어떤 계획은 나 혼자 수립해서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 없어요. 다이어트도 솔직한 거잖아요. 내가 뭘 더 먹었으니까 살이 찐 거고 아니면 운동을 안 했으니까 내가 살을 못 빼는 건데 어떤 계획을 이수하려면 완성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팀이 아니 우리 부서원 전체가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계획을 실천하려면 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도 또 참여도 끌어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가 동시대를 살지만 너무 세상도 다 달리 보고 있는 것 같고 가치관도 다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에 있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저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야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순간 갑자기 또 같이 이 친구랑 일을 하다가 다른 견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런 걱정 많잖아요. 저는 다른 견해가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해가 이 정도면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가 필수이다. 오해가. 왜냐하면 뭐 MBTI 같은 데서 흔히 말하는 16가지 성격이 다른데 극단과 극단에 있는 성격이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되게 있고요.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제가 리더나라고 한다면 공통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유사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주로 많이 하고 관심 있어 하고 이런 거를 아는 게 리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자꾸 미루는 그런 부서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 중요한 질문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감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라. 마감 중심의 언어는 뭐냐면은 데드라인이 언제인데 지난번처럼 잘 못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쪼이는 거예요. 기한을 자꾸 언급하면서. 근데 이게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더 위협을 하게 되면 더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일을 더 미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쪼였는데 오히려 더 꾸물거리게 되면 나의 멘토링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좌절감을 많이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시작 중심의 언어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초안을 갖고 와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타이핑 할 필요도 없고 손으로 써도 상관없어. 첫 번째 넘어야 할 이 착수 단계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넘겨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꾸물거리는 사람들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위협에 반응하기보다는요. 보상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격려, 보상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인 격려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을 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 잘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그냥 맡겨놨다가 중간쯤 돼서 일이 안 돼서 막 쪼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밀리게 되고 그 사람 적응 못하게 되고 전배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한 이런 그 시퀀스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리더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정말 많은 팁을 얻은 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왠지 제 계획을 다 이수하지 않을까 하는 부푼 꿈을 가져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계획 올해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많이 안 세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노하우, 팁이네요. 딱 3개 세우셨나 보네요. 주로 3개가 중요하고요. 사람은 3가지 이상 잘 생각 못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2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생활에 기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노하우 가르쳐 주신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